내 딸은 죽었다. 몽슬병에 걸려 방금 숨을 거두었으니 제발 내버려 두어라. 더 이상 내게 빼앗아갈 목숨이 남아있지 않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폐궁의 좁은 마당.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한 여인이 낡은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화려한 비단으로 지어진 앳된 소녀의 저고리와 치마를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미친 듯이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길이 고운 비단옷을 시커멓게 태워버릴 때마다 여인은 바닥을 치며 피눈물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하고 기괴한 거짓 장례식을 담장 너머로 감시하던 군사들은 혀를 끌 듯 차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폐궁의 가장 깊고 후미진 정각.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좁고 먼지 쌓인 다락방 구석에 방금 죽었다고 통곡하는 바로 그 옷의 주인인 한 소녀가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나이는 이제 간 16. 한창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해야 할 나이였지만 소녀의 두 눈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제 어미의 처절한 곡소리를 들으며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찢어질 듯 꽉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억눌린 흐느낌이, 아니 작은 숨소리 하나라도 새어나가 밖을 지키는 군사들의 귀에 들어가면 자신은 물론이고 어머니의 목숨마저 그 자리에서 댕강 날아갈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죽은 귀신이 되어야만 했던 16살의 가여운 소녀.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조선궐 안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며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옷을 입고 뛰놀던 조선 제14대 국왕 선조의 유일한 적통 딸 정명공주였습니다. 도대체 조선 최고의 고귀한 핏줄로 태어났던 공주는 어찌하여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채 다락방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는 참혹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잃어버린 채 오직 살아남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을 포기해야 했던 비운의 여인 정명공주의 처절한 생존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녀가 캄캄한 다락방에 갇히기 10여 년 전 화려하고 따뜻했던 궁궐의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03년 예순을 바라보던 52살의 늙은 왕 선조와 19살의 앳된 새어머니 임모광후 사이에서 귀하디 귀한 핏줄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선조가 평생을 기다려왔던 정식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유일한 정녀 정명공주였습니다. 늙은 아버지 선조의 사랑은 그야말로 유난스러울 정도로 각별했습니다. 그동안 후궁들에게서 무수히 많은 서자들을 얻었지만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유일한 핏줄이었기에 정명공주를 향한 선조의 애정은 거의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선조는 정사가 끝날 때마다 가장 먼저 어린 딸의 처소를 찾아가 작은 손을 매만지며 미소 지었고 진기한 비단과 세상의 모든 진수성찬은 오직 정명공주를 위해 궁궐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린 공주는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 아래 그 어떤 두려움도 상처도 모른 채 티 없이 맑고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동생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그 행복은 더욱 완벽해지는 듯 했습니다. 정명공주에게 세상이란 그저 자신을 향해 웃어주는 따뜻한 봄날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잔인함은 이 어린 소녀가 평범한 행복을 누리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608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복 오라비인 광해군이 용상에 오르자 공주의 눈부시던 세상은 하루아침에 끔찍한 핏빛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앞선 임목대비의 이야기에서 보았듯 서자 출신인 광해군에게 완벽한 적통인 정명공주와 영창대군 남매는 결코 살려두어선 안 될 끔찍한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정명공주가 11살이 되던 해 터진 개추국사. 영문도 모른 채 다정했던 외할아버지의 목이 잘려나갔고 자신을 따르며 장난을 치던 8살 난 핏덩이 동생 영창대군마저 어머니의 품에서 강제로 뜯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생이 차가운 강화도에 펄펄 끓는 방바닥에서 산채로 타 죽었다는 참혹한 비보가 궐에 날아들었을 때 정명공주는 어머니 임목대비가 이마가 터지도록 기둥에 머리를 찧으며 짐승처럼 절규하는 모습을 그저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의 칼끝은 이제 공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임목대비는 국모의 자리에서 쫓겨나 서궁으로 유폐되었고 고귀했던 정명공주 역시 공주의 신분을 박탈당한 채 천안서인 즉 평민으로 신분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벗겨지고 거친 무명옷이 입혀졌으며 수십 명의 궁녀가 떠받들던 삶에서 당장 내일 입에 들어갈 쌀한 줌조차 없는 처참한 패궁의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서궁의 삶은 굶주림과 공포가 지배하는 생지옥이었습니다. 마실 물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패궁에서 소녀는 감시병들이 조롱하며 개구멍으로 던져주는 쉬어빠진 밥 덩어리를 눈물과 함께 씹어 넘겨야 했습니다. 밤이면 담장 밖에서 자객들의 발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언제 칼날이 자신의 목을 찌를지 몰라 어머니의 품에 안겨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딸을 향한 살기를 직감한 어머니 임목대비는 뼈를 깎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내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광해가 이제 내 딸의 목숨마저 노리고 있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내 딸을 영원히 지워버려야만 한다. 16살의 정명공주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당부를 들으며 캄캄한 다락방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거짓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자신이 입던 화려한 옷들은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다락방 구석. 웅크려 앉은 정명공주는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은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한 나비처럼 궐을 누비던 조선 제1의 공주는 이제 숨쉬는 것조차 죄가 되어버린 처참한 서궁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둡고 습한 다락방 속에서 정명공주는 마냥 눈물만 흘리며 무너져 내리는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피눈물을 토해내며 미쳐가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16살 소녀의 가슴 속에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서늘하고도 지독한 생존의 본능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이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숨이 막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어둠 속에서 버텨낼 것이다. 저들이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면 나는 귀신이 되어서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어머니를 지킬 것이다. 어둠 속 다락방의 유령이 된 정명공주. 그녀는 이 숨막히는 지옥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붓을 쥐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빛 한 줄기 새어 들어오지 않는 서궁의 캄캄한 다락방. 산송장이 되어 숨죽인 채 살아가던 16살의 정명공주는 매일 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 임목대비의 처절한 흐느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가문이 멸비된 충격과 굶주림에 지친 어머니는 때로는 허공에 대고 죽은 영창대군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고 때로는 밤새도록
피 묻은 천조각에 원한이 서린 개축일기를 써내려가며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어머니가 미쳐가고 있다. 저 지독한 원한과 공포가 어머니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진다면 어머니마저 이 생지옥에서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릴 것이다. 숨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좁은 다락방 안에서 정명공주는 자신을 짓누르는 공포를 떨쳐내고 미쳐가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구할 길이 없었기에 구석에 나뒹구는 해진 천조각과 색이 바랜 자투리 종이 위에 먹을 갈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선조는 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다정하게 붓글씨를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공주는 희미한 촛불에 의지한 채 눈을 감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그 따뜻했던 필법을 떠올리며 한자 한자 먹을 찍어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스스로의 이성을 다잡고 핏발선 눈으로 복수만을 갈망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유일하고도 간절한 위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숨막히는 지옥 속에서 정명공주가 온몸에 기를 짜내어 써내려간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빛날 화에 다스릴 정. 바로 화정이었습니다. 가로 73cm, 세로 59cm의 커다란 화선지 위에 쓰인 이 글씨는 깊은 규중에서 곱게 자란 16살 소녀의 부드럽고 얌전한 글씨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배고픔,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서궁의 극한 공포 속에서 쓰인 이 글자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한 마리의 거대한 용처럼 웅장하고도 서슬퍼런 기백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빛나는 다스림이라는 뜻의 화정. 그것은 광해군의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폭정 속에서 스스로를 수양하며 이 끔찍한 시련을 기어코 버텨내겠다는 서늘한 다짐이었습니다. 동시에 언젠가 반드시 이 서궁의 굳게 닫힌 문이 부서지고 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갈 날이 올 것이라는 어머니를 향한 처절하고도 묵직한 생존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글씨를 보시고 부디 노여움과 두려움을 거두시옵소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딸은 결코 붓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저들의 잔혹한 다스림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 없습니다. 임목대비는 밤마다 다락방에서 몰래 내려온 딸이 쥐어주는 그 거칠고 힘찬 붓글씨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딸의 그 강인하고 꼿꼿한 글씨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서궁에서 두 모녀가 10년의 세월을 미치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게 만든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오늘날 조선 최고의 여성서예가로 꼽히는 정명공주의 명작 화정은 이토록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과 눈물 속에서 피어난 핏빛꽃이었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갇혀 지내기를 꼬박 10년. 1623년의 어느 봄날 밤 마침내 지옥에 굳게 닫힌 썩은 대문이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박살이 났습니다. 시뻘건 횃불을 든 반정군이 서궁으로 밀어닥친 것입니다. 인조 반정이 성공하고 광해군이 폐위되던 날 서궁의 다락방에 죽은 귀신으로 숨어있던 정명공주도 마침내 눈부신 세상의 빛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대신들이 엎드려 절을 올리고 죄인이었던 어머니는 대왕대비로 죽었던 유령소녀는 다시 조선 최고의 고귀한 정명공주로 화려하게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환한 햇살 아래 모습을 드러낸 정명공주의 나이는 어느덧 2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21살이 한창 젊고 고운 나이지만 10대 초중반에 혼인을 마쳐야 했던
조선시대의 엄격한 법도 속에서 21살은 이미 홍기를 한참이나 놓쳐버린 늙은 노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조선 제1의 금수저로 태어나 온 세상의 축복 속에 가장 화려한 혼례를 치러야 했을 공주가 캄캄한 다락방에서 청춘을 모조리 썩히고 늙은 공주가 되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 궐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목대비는 가엾은 딸의 잃어버린 10년을 보상받기 위해 인조에게 당장 공주의 부마를 찾아 가장 성대한 혼례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라 임목대비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인조는 진땀을 흘리며 조선 팔도에 서슬 퍼런 금홀령을 내렸습니다. 양반가에 쓸만한 사내 아이들은 혼인을 금지하고 모조리 부마 후보로 명단을 올리라는 어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집니다. 명문가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아들들을 부마 후보에서 빼달라며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정명공주는 결코 탐나는 신부감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공주의 나이가 너무 많아 16살 난 자기 아들들과는 짝이 맞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마가 되면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평생 한량처럼 살아야 하는 조선의 법도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공주의 뒤에 버티고 있는 장모, 임목대비의 존재였습니다. 10년을 개돼지처럼 갇혀 살며 원한과 도끼만이 가득 찬 서궁의 야차, 그 임목대비를 시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아들에게 급한 병이 생겼다, 사주팔자가 맞지 않는다는 온갖 핑계를 대며 필사적으로 부마 간택을 회피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공주가 하루아침에 누구도 원치 않는 기피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씁쓸하고도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조와 임목대비의 강압에 못 이겨 안동 김씨 가문의 아들 하나가 간택되었지만 기가 막히게도 그 아이마저 혼례를 앞두고 병으로 덜컥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러다 내 딸이 평생 늙은 노처녀로 궐에서 늙어 죽겠구나. 애가 탄 임목대비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결국 두 번째 간택을 통해 마침내 공주의 짝이 정해졌습니다. 그는 명문 남양 홍씨 가문의 18살 앳된 청년 홍주원이었습니다. 21살의 공주보다 무려 3살이나 연하인 꼬마 신랑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야사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어릴 적 저작거리에서 만나 애틋한 사랑을 나누었다거나 일본에 끌려가 극적인 로맨스를 펼쳤다고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그것은 모두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현실의 혼례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과 쫓기듯 치러진 국가적 소동의 결과였습니다. 비록 모양새는 빠졌지만 인조는 반정의 명분을 세우고 임목대비를 달래기 위해 이 늙은 공주의 혼례식에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특혜를 쏟아부었습니다. 공주가 살 집을 지어주어라. 법도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대궐을 방불케 하는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을 지어주어야 한다. 조선 경국대전에 따르면 공주의 집은 50칸을 넘을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법을 무시하고 한양 도성 한복판에 무려 200칸이 넘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지어주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수십 채의 민가가 강제로 헐렸고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게다가 인조는 공주 부부에게 전라도 일대의 드넓은 토지와 하이도라는 거대한 섬 전체를 통째로 뚝 떼어 하사했습니다. 10년간 다락방에서 쉰밥을 먹던 공주는 혼인과 동시에 조선 팔도에서 가장 땅이 많고 부유한 조선 최고의 알부자로 단숨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인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마당에는 각지에서 올라온 진귀한 곡식과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화려한 200칸짜리 저택의 넓은 대청마루에 앉아 정명공주는 자신의 곁에 선 어린 신랑 홍주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보상,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 제1의 공주. 하지만 21살의 정명공주의 얼굴에는 그 흔한 환희의 미소조차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락방의 지옥에서 뼛속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화려한 권력과 왕의 총애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잔인한 독사과인지, 아버지가 지어준 대저택이 하루아침에 오라비 광해군에 의해 피바다로 변하고 멸문지화를 당했던 개추곡사의 그 끔찍한 핏빛 기억이 그녀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인조가 내게 내려준 이 엄청난 재물과 200칸짜리 대저택,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이것은 언젠가 또다시 내 목을 조여올 날카로운 올감이다. 왕의 지나친 총애는 반드시 수많은 대신들의 시기와 질투를 부르고 그것은 결국 영모라는 이름의 칼날이 되어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의 목을 칠 것이다. 화려한 저택의 어둠 속에서 정명공주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다락방의 유령에서 풀려나 세상을 다 가진 듯 보였지만 사실 정명공주의 진짜 숨막히는 생존 게임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목격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완벽하고도 소름 돋는 처세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양 도성 한복판에 우뚝 솟은 200칸짜리 거대한 대저택. 그곳은 조선 최고의 공주로 화려하게 복권된 정명공주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전라도의 드넓은 평야와 하이도라는 거대한 섬에서 걷어들인 곡식이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였고 수백 명의 노비들이 공주 부부의 발밑에 엎드려 천세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저택의 안방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정명공주는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맑고 서늘한 눈빛은 저택을 에워싼 걸 밖의 공기를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비정함을 다락방에서 뼛속 깊이 새긴 정명공주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가 자신에게 이토록 엄청난 재물을 쏟아부은 것은 결코 가엾은 조카를 향한 순수한 애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분 없는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원한에 사무친 임목대비의 환심을 사려는 얄팍하고도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임목대비께서 눈을 감으시는 순간 인조의 저 미소는 반드시 시퍼런 칼날로 변해 내 목을 겨눌 것이다. 공주의 불길한 예감은 너무나도 빨리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1632년 그녀의 유일한 방패이자 버팀목이었던 어머니 임목대비가 48살의 나이로 굴곡진 생을 마감하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국상이 채 끝나기도 전 정명공주를 향한 대궐의 공기는 무섭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인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고 대신들은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공주의 200칸짜리 저택과 막대한 재산을 호시탐탐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정명공주의 사가가 법도를 어기고 대궐처럼 크고 화려하니 백성들의 원성이 잦아옵니다. 공주 부부가 막대한 부를 쌓아 권력을 탐하고 있으니 필시 역심을 품을까 두렵사옵니다. 당장 공주의 재산을 환수하시고 부마의 벼슬을 삭탈하시옵소서. 조선의 궐안에서 역심이라는 단어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끊임없는 모함과 헐뜯기 속에서 공주는 매일 밤 목이 날아가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인조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에는 누군가 대궐에 저주의 부적을 묻었다는
끔찍한 무고 사건이 터졌고 그 배후로 정명공주가 지목되어 의금부의 차가운 국문장에 끌려가 고문을 당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튀거나 힘을 가지려 하면 가차없이 목이 잘리는 잔혹한 권력의 생태계. 정명공주는 살기 위해 자신과 어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도 소름 돋는 처세술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꿰매어 철저하게 바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궐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알지 못한다. 내게는 오직 내 남편의 옷을 찢고 자식들을 건사하는 일만이 있을 뿐이다. 정명공주는 궐 출입을 뚝 끊었습니다. 조정 대신들과의 교류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수많은 노비와 웅장한 저택을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루 종일 방구석에 앉아 길쌈을 하고 바느질만 하며 몸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남편 홍주원에게도 벼슬에 오르지 말고 오직 조용히 숨죽여 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며 누군가 궐의 소식을 전하려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문전박대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는 어리석은 여인, 정치에는 관심조차 없는 평범한 아녀자. 그것이 조선 제1의 공주가 살기 위해 뒤집어 쓴 완벽한 생존의 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내면마저 그렇게 유약하고 어리석었을까요? 밤이 깊고 저택에 고요가 찾아오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춘 정명공주는 방 한구석에서 낡은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락방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머니를 위로하며 써내려갔던 그 붓글씨. 그녀는 먹을 갈아 하얀 화선지 위에 자신의 억눌린 울분과 생존의 의지를 담아 한자 한자 힘차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빛날 화 다스릴 정. 화정. 여성의 부드러운 글씨가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장검으로 바위를 내리치듯 웅장하고 살기등등한 필체. 그 글씨는 단순히 붓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바보처럼 엎드려 있지만 속으로는 이 비정하고 더러운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기어코 내 자식들을 지켜내겠다는 철의 여인의 서늘한 다짐이자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연기와 소름 돋는 자기 절제는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던 인조가 죽고 조카인 효종과 현종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지만 끝없이 몸을 낮추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늙은 공주를 더 이상 건드리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들은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이 늙은 고모할머니를 불쌍히 여겨 왕실의 가장 어른으로 깍듯하게 예우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685년 숙종이 다스리던 어느 평화로운 늦여름, 정명공주는 일생을 함께했던 파란만장한 기억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82.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최장수 공주의 평안하고도 완벽한 임종이었습니다. 어머니 임목대비의 처절한 통곡 속에 다락방의 유령으로 갇혀 숨 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16살 소녀. 하지만 그녀는 모진 굴욕과 죽음의 공포를 끝끝내 이 악물고 견뎌냈고 살기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을 선택하며 73명이라는 엄청난 후손들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피눈물로 지켜낸 풍산 홍씨 가문은 훗날 정조대왕의 어머니가 되는 해경궁 홍씨와 세도가 홍구경 등 조선 후기의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인물들을 배출하며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무자비한 권력의 폭주 앞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고 침묵과 인내라는 가장 무서운 무기로 끝끝내 살아남아 승리한 위대한 여인.
오늘날 그녀가 다락방 어둠 속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던 화정이라는 핏빛 글씨는 고스란히 남아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 빛나는 다스림이란 피를 부르는 잔혹한 권력이 아니라 모진 세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강인한 생명력이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의 멸망을 모두 두 눈으로 지켜보고 기어코 조선 최고의 생존자로 남은 비운의 그러나 가장 위대했던 정명공주의 살.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한 공포를 견뎌내고 가장 완벽하게 살아남은 철의 여인 정명공주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역사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